여러분 오늘 아침에 주유소 지나치면서 기름값 보셨어요? 리터당 가격이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죠? 근데 이거 그냥 기름값이 오르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지갑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그 돈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면 끝에는 미국 전투기가 이란 상공을 날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더 소름 끼치는 건요. 이 모든 걸 약 20년 전에 정확하게 맞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어닝에서는 2007년에 출간된 한 권의 책이 왜 지금 다시 소환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왜 여러분의 월급, 적금, 주식 계좌와 직결되는 이야기인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사람부터 소개하죠. 쑥흥빙. 중국의 국제금융학자인데요. 2007년에 화폐 전쟁이라는 책을 씁니다. 이 책이 나오자마자 중국에서 수백만 두가 팔렸고 한국에서도 엄청난 화제가 됐어요. 근데 이 책의 핵심 주장이 뭐냐? 한 줄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전쟁은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 돈을 쥔 자들이 설계하는 것이다. 좀 음모론 같죠? 근데 문제는 이 양반이 20년 전에 쓴 시나리오가 2026년 3월, 지금 거의 그대로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수흥빈이 이 책에서 뭘 말했는지부터 좀 뜯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돈 있잖아요. 이거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정부가 찍어내는 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적어도 미국 달러는 그렇지 않아요. 미국 정부는 스스로 돈을 찍을 권한이 없습니다. 그럼 누가 찍냐? 연방준비제도, 줄여서 연준이라고 하는데요. 이 연준이 사실은 정부기관이 아니에요. 민간 은행들이 모여서 만든 조직입니다. 수흥빙은 이 점을 꼭 집어서 말합니다. 미국 정부가 돈이 필요하면 미래에 거둘 세금을 담보로 국채를 발행하고 이걸 연준한테 맡기면 연준이 그제서야 달러를 빌려주는 구조라는 거죠. 빌려주는 거니까 당연히 이자가 붙겠죠. 그 이자 때문에 돈은 계속 더 찍어내야 하고 돈이 많아지니까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물가는 올라갑니다. 이게 인플레이션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모든 사람한테 똑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비유를 들어볼게요. 뷔페에서 문이 열리면 맨 앞줄에 선 사람은 신선한 초밥을 집잖아요. 근데 맨 뒷줄 사람이 가면 이미 마른 초밥만 남아있죠. 새로 풀린 돈도 똑같습니다. 그 돈을 가장 먼저 받는 금융기관, 대형 투자자들은 물가가 오르기 전에 자산을 사들입니다. 부동산, 주식, 금 같은 거요. 근데 우리 같은 월급쟁이, 적금 열심히 넣는 사람들은 물가가 다 오르고 난 다음에야 그 돈을 만지게 돼요. 똑같은 100만 원인데 내가 받았을 땐 이미 90만 원어치밖에 안 되는 거죠. 수흥빙은 이걸 가리켜서 인플레이션은 보이지 않는 세금이다 라고 했습니다. 정부가 세금을 올렸다고 공표하지 않아도 돈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만으로 여러분의 주머니에서 돈을 빼가는 구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달러라는 게 왜 전 세계에서 힘을 가질까요? 금으로 뒷받침되니까? 아닙니다. 1971년에 닉슨 대통령이 금과 달러의 교환을 끊어버렸거든요. 그때부터 달러는 그냥 종이 쪼가리가 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안 됐죠. 왜냐?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랑 비밀 거래를 합니다. 너네 석유 팔 때 무조건 달러로만 받아라. 그 대신 우리가 너네 왕정을 군사적으로 보호해 줄게. 이게 바로 페트로달러, 석유 달러 시스템입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든 기름을 사려면 일단 달러부터 확보해야 하는 구조가 된 거예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중동에서 석유를 수입하려면 달러가 필요하니까 수출해서 달러를 벌어야 하고 남은 달러는 미국 국채를 사서 보관하죠. 이게 달러 패권의 핵심 메커니즘이에요. 그러면 쑥쿡빙이 여기서 뭘 예언했냐? 이 페트로달러 시스템을 위협하는 나라가 나타나면 미국은 반드시 군사적으로 개입한다.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 원유 결제를 유로화로 바꾸겠다고 했다가 어떻게 됐죠? 전쟁이 터졌습니다. 리비아의 카다피가 아프리카 금우화 기반의 새로운 결제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했다가 역시 끝이 좋지 않았죠. 수쿡빙은 이런 패턴을 분석하면서 앞으로도 달러 패권을 흔드는 세력에 대해서 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라고 썼습니다. 특히 이란을 콕 집어서 주목했어요. 이란은 중국, 러시아와 손잡고 원유 거래를 위안화나 금 기반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꾸준히 보여왔거든요. 그리고 2026년 2월 28일 진짜로 터졌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한 거예요. 작전명 오퍼레이션 에픽 퓨리. 이 공습이 시작되자마자 뭐가 벌어졌는지 아세요? 전 세계 원유의 약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 이 좁디 좁은 바닷길이 사실상 마비됐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서방 유조선을 불태우겠다고 위협했고 실제로 최소 9척의 선박이 공격을 받았어요. 중국 최대 해운사 코스코를 비롯한 주요 해운사들이 걸프 지역 노선의 신규 예약을 중단했습니다. 숫자로 보면 더 확실합니다. 공습 전에 배럴당 72달러 50센트 하던 브렌트유가 3월 6일 장중에 91달러 89센트까지 치솟았어요. 일주일 만에 25%가 뛴 겁니다. 골드만삭스는 호르무즈 해협이 한 달간 완전 폐쇄되면 유가에 15달러가 추가로 붙을 거라고 분석했고요. 카타르 에너지부 장관은 전쟁이 길어지면 배럴당 50달러까지 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150달러요. 그때 우리 주유소 기름값이 어떻게 될지 상상이 되시죠? 이게 왜 우리한테 직격탄이냐? 한국은 에너지의 거의 전부를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잖아요. 기름값이 오르면 물류비가 오르고, 물류비가 오르면 택배비가 오르고, 택배비가 오르면 여러분이 쿠팡에서 시키는 모든 물건 가격이 올라갑니다. 실제로 3월 4일 새벽에 원달러 환율이 장중 1,500원을 돌파했어요. 달러가 비싸지니까 수입 물가가 더 오르고, 물가가 오르니까 체감 경기는 더 추워지는 거죠.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유가가 100달러를 넘기면 한국 GDP 성장률이 0.3%포인트 추가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정부가 올해 2% 성장을 목표로 잡았는데 솔직히 지금 분위기에서는 1%대도 장담 못하는 상황이에요. 작년 물가 상승분을 빼면 실질 소비 지출이 전년 대비 0.4% 줄었다는 통계도 나왔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예요. 우리가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이 줄고 있다는 뜻이죠. 자, 여기서 반전이 등장합니다. 사실 이번 사태의 배경에는 단순히 이란 핵 문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더 큰 그림이 있습니다. 바로 브릭스의 움직임이에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을 중심으로 한 이 연합체가 뭘 하고 있냐면 달러를 안 쓰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말로만 끝난 게 아니에요. 2025년 10월에 유닛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디지털 무역 화폐 파일럿 프로그램을 실제로 발족시켰습니다. 이 유닛이라는 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금 1g의 가치를 고정시킨 디지털 화폐예요. 전체 가치의 40%는 실물금이 담보하고 나머지 60%는 브릭스 5개 나라 통화를 각각 12%씩 섞어서 구성합니다. 블록체인 기술 위에서 돌아가고요. 수긍빙이 뭐라고 했었죠? 미래의 화폐는 근본 이제의 장점과 디지털 기술의 투명성을 결합한 형태가 될 것이다. 이게 정확히 유닛의 구조예요. 20년 전에 이걸 맞춘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까지 전 세계 무역의 상당 부분이 달러로 결제됐잖아요. 근데 이란이나 러시아 같은 나라들은 미국의 경제 제재 때문에 달러를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닛이 이 나라들에게는 달러 없이도 무역할 수 있는 생존 도구가 되는 거예요. 미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브릭스 국가들이 달러를 대체할 화폐를 만들면 그 나라 제품에 100% 관세를 때리겠다고 위협했어요. 100%요.
중국산 제품 가격이 2배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전문가들은 이런 미국의 강경 대응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달러가 안전한 피난처가 아니라 정치적 무기로 인식되기 시작하면 다른 나라들이 더 빠르게 달러에서 벗어나려 할 거라는 거죠. 실제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2024년 기준으로 6,143톤의 금을 비축하고 있는데 이건 역대급 매수 규모입니다. 각국이 달러 대신 금을 쌓고 있다는 얘기예요. 수긍빙이 말한 신뢰를 잃은 화폐의 종말이 시작된 건 아닌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타이밍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 2030대 4050대 개인 투자자들은 뭘 해야 할까요? 먼저 금부터 보겠습니다. 2026년 초 금 가격이 온스당 5,000달러를 넘었어요. 2025년 한 해 동안 64%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이건 웬만한 성장주 수익률보다 높은 거예요. 수긍빙이 실물 금의 중요성을 그렇게 강조한 데는 이유가 있었던 거죠. 중앙은행들이 금을 사모으고 브릭스 유닛 화폐의 담보로 금이 쓰이면서 금에 대한 수요는 구조적으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요? 솔직히 이번에 좀 흔들렸습니다. 이란 공습 직후 9.3%나 급락했거든요. 디지털 금이라며? 진짜 위기 때는 못 쓰는 거 아니야? 이런 비판이 쏟아졌어요. 근데 재미있는 건 하루 만에 반등했다는 거예요. 변동성은 크지만 위기 상황에서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버틴다는 걸 보여준 셈이죠. 다만 2025년 연간 수익률이 마이너스 5%로 금의 64%와 비교하면 한참 차이가 납니다. 비트코인을 보유할 거라면 전체 자산의 일부로 제한하되 중앙은행의 통제 밖에 있다는 특성 자체를 가치로 봐야 해요. 한 바구니의 달걀을 다 담지 말라는 그 오래된 격언이 여기서도 유효합니다. 자, 이쯤에서 좀 불편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는 두 가지 심리가 동시에 돌고 있어요. 하나는 포모, 즉 기회를 놓치는 것에 대한 공포. 금이 더 오르기 전에 사야 하나? 비트코인 지금 안 사면 버스 놓치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요. 다른 하나는 투자 피로. 매일 켜지는 뉴스에 지치고 잘못 들어갔다가 큰 코 다칠까봐 무서운 마음. 이 두 감정이 여러분 머릿속에서 동시에 싸우고 있을 겁니다. 솔직히 저도 그래요. 근데 여기서 수긍빙의 핵심 교훈을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계속 강조한 건 이거예요. 게임의 규칙을 모르면 게이머가 아니라 게임 속 NPC가 된다. 무슨 뜻이냐면 이란 전쟁이 터졌다, 유가가 올랐다, 환율이 뛰었다. 이런 뉴스를 그냥 뉴스로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다 여러분 지갑에 직접 꽂히는 비용 변동 요인이에요.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기름값이 오르고, 기름값이 오르면 물가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면 여러분의 실질 임금이 깎이는 겁니다. 이 연결고리를 이해하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달러 하나에만 올인하던 시대는 끝나가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 달러 예금도 좋지만 금이라는 실물 자산을 포트폴리오에 반드시 껴 넣으세요. 비율은 각자 상황에 맞게, 하지만 제로는 안 됩니다. 둘째, 비트코인은 시스템 밖의 유동성이라는 관점에서 소량이라도 갖고 있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전 재산을 걸 자산은 절대 아니에요. 변동성을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접근하세요. 셋째,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지정학적 뉴스를 내 자산과 연결해서 읽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란에서 미사일이 날아갔다는 뉴스가 뜨면 그게 내 주유비에 얼마를 더하고 내 장바구니 물가를 얼마나 올리고 내 주식 계좌에 어떤 영향을 줄지까지 한 스텝 더 생각하는 거예요. 수긍빙이 화폐 전쟁을 쓴 지 약 20년. 그때는 음모론 취급받던 이야기들이 지금 차가운 경제 데이터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은 그냥 군사 뉴스가 아닙니다. 1944년 브레튼 우즈 이후 80년 넘게 이어져 온 달러 패권의 균열이 소리를 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균열 사이로 금 기반의 새로운 화폐가 고개를 내밀고 있고, 전 세계가 하나의 기축통화에 의존하던 시대에서 여러 세력이 경쟁하는 다극화 시대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수궁빙은 책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앞으로는 어느 한 나라의 독주가 불가능한 군웅이 할 거 아는 전국 시대가 온다고. 지금이 딱 그 전국 시대의 입구입니다. 이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더 이상 누군가가 깔아놓은 게임판 위에서 수동적으로 끌려다녀선 안 돼요. 게임의 규칙을 읽고 나만의 전략을 세우는 게 진짜 자산 관리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첫 번째 무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의 인플레이션 쇼크는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경제 주권을 찾기 위한 대장정의 시작이에요. 이어닝, 오늘도 여러분의 귀가 돈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